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우입니다. 예. 황상무 수석이 논란 6일 만에 결국 사표를 대통령께서 수용했네요. 예. 예. 그 상황, 그간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지금 뭐 설왕설래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안 자체보다 그 사안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인 현안이 워낙 집중돼 있어서 사안 현안보다 정치 사회적 어떤 파장이 훨씬 더 큰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는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여론의 어떤 추이에 의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이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6년 전의 일인데 뭐 80년대 일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언론사에게 가해진 압력의 여러 사례로 소개를 일반적으로 했다면 조금 논란이 덜했을 텐데, MBC 기자를 향해서 또는 MBC 기자를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과정에서 한 사례로 불거지면서 이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 사안보다도 이게 정권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협박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황상무 수석 사퇴 여론이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슈가 되지 않아야 될 시기에 이슈가 됐고, 선거라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 사안이 불거지면서 사안 밖에 논란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께서 짚어주신 걸로 보이는데, 총선 이슈로 이어서 좀 나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했다. 여러 여론조사, 여러 데이터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징표 중에 하나인 갤럽 조사, 전화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고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고 하는 한국갤럽의 조사를 기초로 한번 이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조사 때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5%였습니다. 상당히 그 전부터 2월부터 정기조사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울의 지지율이 뭐 7%, 8% 정도 민주당 앞서고 있었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 하다가 45%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에 정점을 찍었었죠. 그런데 3월 2주차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서울에서 30%로 떨어졌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15% 정도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일주일 사이에 15%가 빠졌다. 이건 상당히 진단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갤럽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여러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그런 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조사는 뒤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수도권 이기론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첫 번째는 오늘은 좀 종합적이고 다면적이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실온적인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이 객관적인 지표인 건 분명한데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을 좁히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시죠. 첫 번째 현상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국힘 지지율이 쭉 오르다가 갑작스럽게 일주일 사이에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15%가 빠진 거로 돼 있는데,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빠진 현상 자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 의대 증원 문제, 물가 문제, 이종섭, 황상무 씨 문제, 비례대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비례대표 문제를 여러 가지가 누적되면서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면 의대 정원 문제는 초반에는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동했다가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하락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돼 있고,
물가는 이제 저도 사실 물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가가 대도시의 어떤 생활에 타격을 주면서 물가가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을 했다 이런 분석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종석 황상무 문제. 현재로 보면 이종석 황상무 문제가 수도권 여론을 자극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다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한동훈 대통령과 국힘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개인기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평가나 어떤 호감도를 통해서 쭉 지지율을 상승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지지 기반의 근원적인 확장이나 팽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의제의 확장 이를테면 운동권 청산 의제를 민생이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한다거나 이런 의제의 확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두 번째는 개인적 지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게 공고한 지지 기반의 확대 이어지지 못하면서 약간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가 약간은 느슨한 그다음에 약간 좀 포말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어느 순간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급격히 엷어지는 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사실은 수도권 40, 50대의 강력한 정권 심판론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두 개로 작동했는데 하나가 조국이죠, 조국. 그다음에 수도권 위기론.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은 수도권 위기론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극적인 호남과 수도권 40, 50대의 지지와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명 공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정권 심판론을 갖고 있었던 수도권 40, 50대가 자기한테 불리한 의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관망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명 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관망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장관으로 옮겨가지도 않고 그냥 꿍하니 그냥 갖고 있다가 친명 공천의 파괴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소진되니까 끝나니까 끝남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는데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한 축이 조국 혁신당이고 또 다른 축이 수도권 위기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은 호남과 40, 50대의 여론에서 정권 심판론이 상황을 압도하는데 나아가서 중도층 일부까지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세를 보면 단순히 진보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것뿐 아니라 중도층 일부가 옮겨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도 야도 싫다라고 봤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게 있고 그거와 비슷한 현상으로 국힘에 대한 지지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느슨한 지지가 조국 혁신당의 출현을 계기로 철회되는 그런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상적인 문제와 일종의 조국 혁신당이나 40, 50대 지지층 기반의 세력들이 어떻게 결속하고 움직였는지를 진단해 줬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부분 중에 의대 증원 문제나 물가 문제나 공천 문제에서는 아까 이제 여기 댓글에서는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조국 혁신당 여러 문제가 중첩돼 있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2월 마지막 주부터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에 있어서 변동성이 막 출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 측의 주로 지지층은 이제 강력한
야당 지지층의 결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는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비민 지조 또는 지조 비민으로 즉 등을 돌려가고 여론조사에 잘 반영이 느슨하게 됐던 세력들이 오히려 조국혁신당 쪽으로 굉장히 집결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투표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야당 지지층 이런 분석이 있죠.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주목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야기 말씀 중에 특히 이종섭 대사 이슈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지지층이 빠져나갔느냐 하는 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 주로 이탈한 거냐 아니면 중도층, 무당층에서 주로 이탈한 거냐 그런 추세를 쭉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로 빠져나가는 어떤 세대, 연령층을 보니까 특징 자체가 중도 무당층, 20대, 30대 이 층에서 상당히 일탈하는 현상이 많더라.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종섭 이슈에 관한 응답이 일부 조사에서 상당히 있다. 뭐 조사를 안 한 기관에서는 그 응답이 내용이 없습니다. 조사한 곳에서는 이종섭 이슈 이런 문제가 상당히 부각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종섭 이슈가 상당히 더 부각되는 상황인데 이것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요인, 여기에 이제 공천 요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 요인이나 다른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요인들 중에 이제 이종섭 이슈를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썸트렌드 분석이 이 썸트렌드에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3월 4일부터 온라인 언급량, 즉 이종섭 대사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이 엄청 증가해서 손흥민 선수의 같은 기간의 평균 언급량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데이터, 자세한 데이터가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이제 과정에서 이야기는 저는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종섭 이슈가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였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종섭 논란이 다른 이슈를 전부 흡수해버린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분석과 연관된 것에 관해서 데이터로 나타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시겠어요? 지금 이거는 아까 지금 일어난 현상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한국갤럽의 조사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마 이런 추세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종섭 사건으로 수도권의 국힘 지지율이 폭락하는 현상은 객관적으로 탐지가 되는데 그 정도가 한국갤럽의 조사처럼 15% 정도가 날 거냐는 다른 여론조사를 확인해서 좀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뢰감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도 이종섭 문제가 수도권 위기론의 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같이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일단 자료를 한번 좀 공개를 해볼게요. 지금 공개된 언론에서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라는 업체죠. 이 분석에 따르면 비명 행사 논란이 됐던 이 비명 행사 관련된 온라인 노출량이랄까요? 온라인 문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온라인 문서와 관련해서 이 비명 행사 건은 10만 건당 평균 209건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0만 건당 209건. 그 시기에 이종섭 대사의 건은 1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주요 논란거리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3월 4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추세가 상당히 바뀌었다.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10만 건당 844건으로 언급량이 약 50배 증가를 했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평균 언급량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이 온라인에서 이종섭 대사관건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역에 선거니까 지역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술자리에 가면 야당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네. 지지자들하고 이제 뭐 여당 지지자들하고 만나는 자리들이 술자리에서 종종 있는데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가 예. 이종섭 문제를 꺼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예. 여러 차례 그렇죠. 들었는데 민주당이 이건 전략적으로 또 이종섭 건을 굉장히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사실은 뭐 현장에서 그 소식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과 이슈의 객관적인 객관적인 정도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있지만 비명 행사라는 어떤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문제가 서서히 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명 행사라는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였죠.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공천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니라 그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야 성향의 지지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냉담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종섭 문제가 터지니까 그거를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전국의 이슈로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명 행사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이었는가 이종섭 이슈가 정말 어느 정도 국기문란이나 어떤 범죄 행위였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수도권의 40, 50대가 왜 비명 행사 국면이 났을 때는 냉담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가 이종섭 문제가 터지니까 본물 터듯이 자기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터뜨렸는가 하는 건데 결국은 40, 50대의 마음 깊은 곳에 정권 심판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마그마가 모든 정세의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종섭 이슈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 이슈 세수군 상병이 지난 이제 7월에 갑작스런 어떤 폭우가 왔을 때 당시에 충분히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대처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발생돼서 이 자체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죠. 뭐 군인들, 장병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했고 장병들, 군인들의 부모들에게도 미치는 심리적 영향 또 이게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던 데다가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과 연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심 소재로 하는 사안으로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도 강해지고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구축되어 있던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 그 틈을 타고 또 비집고 올라오는 조국 현상과 함께 같이 올라오는 이런 상황과 연동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과 제가 볼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전의 양면이냐면 강력한 정권 심판론에 이라는 마그마의 기초에서 어떨 때는 조국 혁신당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종섭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게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정권 심판론이에요. 윤석열 퇴진인데 윤석열 퇴진을 마구잡이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이종섭이라는 거를 화제로 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섭 문제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기 위한 소재가 중요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과 같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정권 심판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조국처럼 그냥 당장이라도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정권 심판론을 그렇게 당장 하겠다처럼 그렇게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세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는 40, 50대가 갖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굉장히 아주 뿌리 깊은 아주 강력한 반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종섭 사태를 봐야 된다라는 게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네. 아까 이야기 중에 이제 공천 문제나 한동훈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 이제 힘에 그간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라든가 이재명의 방탄, 사당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구도도 바꾸고 상당히 국민의힘이 야당을 심판해야 될 중요한 이유도 상당히 올 한 1, 2년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어떤 프레임 전환이라든가 구도가 상당히 잘 짜여지는 것으로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월에 여러 가지 다른 이슈와 병행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아까 이제 피로감이 누적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이슈가 사실은 40, 50대 강력한 반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있는 40, 50대한테 먹히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당화가 객관적으로 진행된 건 맞죠. 그런데 그거를 도덕적으로 아무리 호소해 봐야 그 40, 50대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당신들의 얘기고 우리는 조금 지나면 그 문제가 끝나면 다시 이재명이나 조국을 앞장 세워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사당화가 사당화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것이 40, 50대의 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객관적인 한계를 보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권 청산론도 저는 초기에 적당히 제기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 사당화와 연동해서 386 정치인들이 일정하게 퇴출되는 국면에서는 운동권 청산은 약효가 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이슈를 가지고 종북 이슈를 걸었는데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간 시가 떨어지는 주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무엇이 부족했냐면 운동권 청산을 넘어서 민생 경제 이슈, 지금 얘기했던 의대 문제랄지 물가 문제를 갖고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갖고 얘기한다면 여당은 민생, 경제, 어떤 미래 이걸 가지고 대치선을 걸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40, 50대 정권 심판론의 지금 강도를 보면 40, 50대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때처럼 20대, 20, 30대 청년이랄지 이런 세력들을 좀 다변화해서 40, 50대를 포위하는 이런 전술이 좀 필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청 관계를 좀 조정할 당청 관계? 윤한과의 관계 조정이 좀 필요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위기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종섭 황상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문제랄지 뭐 공천 문제랄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상무 그다음에 이종섭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야 되지만 국힘의 지금 범여권 진영의 약점도 두드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뿌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 부분을 조금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중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민생 경제 문제를 다룬 문제와 함께 20대, 30대 층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이번 총선에서 결집시켜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또는 투표장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에 가까운 20, 30대 층들을 어떻게 총선에 투표장으로 오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선거 전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민생 경제 이슈 중에
그간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게 아까 댓글에서도 물가 문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물가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데 재정 투입이라든가 그간에 이제 뭐 좀 재고를 하고 있는 물량을 대거 풀기도 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사과값이 5,000원까지 한 개에 5,000원까지 올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 부각되면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비판이랄까요, 우려랄까 이런 게 많이 제기됐었는데 물가는 사실은 이제 외생 변수라든가 이게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투자 팽창 재정을 하게 되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의 여파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물가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솔직히 얘기하면 물가 문제에 대한 논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체감하자면 저는 그래도 생활 수준이 괜찮은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는 조금 위협적이긴 해요. 특히 외식 물가,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를 넘어서 20대 청년이나 취약층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나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 윤한 간의 어떤 역할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둘 다 이제 같이 가서 물가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대통령이 하는 민생대책회의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 뭐랄까 역할 조정이 정확하게 됐을까 이런 느낌은 좀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대처하되 시스템을 잘 갖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저는 뭐 이 정도입니다. 예. 물가 문제는 사실 외생 변수가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특히 그 변수가 작동을 했었죠. 그런데 원유라든가 다른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한동안 폭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안정세를 찾았는데 아직은 국내 물가까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느냐 안정화되고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생산량이 특히 과일의 생산량이라 이런 생산량이 좀 적었던 요인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국 시기에 풀어놨던 많은 돈들, 통화량이 많이 증가하면 물가가 높아지는 건 자연적 추세죠. 자연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로 나타나는 게 2년 내지 3년 후에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죠.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히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었죠. 약 만 2년 동안 돈을 푸른 게 2023년, 2024년에 물가로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의 팽창 정책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푸른 게 물가에도 지금 작동하고 있죠. 부동산 여파가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듯이요. 저의 경우에도 좋아하는 해장국이 있는데 올 초에 11,000원이었어요. 예. 근데 엊그제 가서 보니까 13,000원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저도 사실은 사과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근래 몇 개월 동안에 사과 아내가 잘 사오지 않고 한동안은 딸기, 귤 뭐 이런 걸로 사왔어요. 근데 귤도 좀 가격이 한동안 좀 싸서 사과를 대체해서 귤을 사왔었는데 귤도 지금 가격이 뭐 사과만큼은 아니지만 또 오르고 뭐 그러니까 이 물가에 대한 서민들 일상생활인들이 느끼는 피부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복잡한 요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그렇게 있느냐 이런 건 아닌데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물가가 오르니까 그 문제에 대한 피부적으로 국민들은 정부를 뽑아놨는데 이 물가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일단 어제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사과값이 일단 2,500원 정도로 5,0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등 여러 가지 이제 물가의 원인이 됐던
원료들 또는 원자재들 경우에도 밀가루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그 부분도 CJ 제일제당이 좀 가격을 상당히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물가도 점점 잡혀질 거라고는 보여요. 근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문제도 좀 그렇고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뒤에서 한번 바로 다뤄보겠습니다. 공천 문제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공천의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지역구 공천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약식으로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역 공천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됐다고 평가들을 하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몇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가 안 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전체적으로 청년 공천이 미약한 부분이 당장 그러니까 22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무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혁신과 어떤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국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특히 도태우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잖아요. 예. 도태우, 장해찬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 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거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두 가지 차원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 장해찬 후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20대 때 했던 걸 가지고 공천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종섭이나 황상무 씨로 조성된 여론 지형을 고려한다면 국힘 지도부의 방침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 여지는 있다. 이런 거고요. 도태우 씨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5.18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도태우 씨가 그 좀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 측면은 있지만 또 반편으로 지금 이종섭 씨로 조성된 여론 때문에 도태우 씨의 공천 취소도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 이거하고는 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조금 그건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너무 민감한 주제라서. 네.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는 도태우 후보를 공천을 주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5.18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분명하게 하되 도태우 후보께서 사과 입장을 분명하게 두 차례 밝혔는데도 결과적으로 5.18 문제가 주된 요인이 됐다면 그건 좀 문제이지 않냐 이런 시선이 굉장히 많죠.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이 발표가 됐고 발표되자마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이시기도 하죠. 이철규 의원이 불만을 좀 공개적으로 표했어요. 뭐 호남 분들 이야기도 하고 당직자들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얘기한다면 어느 그 유튜브 방송에서 네 가지를 지적하더군요. 하나는 너무 올드하다. 그러니까 나이들이 많다. 평균 연령이 51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을 했냐? 검증이 안 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듣보잡이 많다. 듣보잡이란 건 여기서 듣보잡이란 건 조금 더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공천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처럼 이렇게 연고에 의해서 공천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다음에 호남 사람이 없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는 걸 봤는데 저는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해찬이나 그 도태우 변호사의 문제는 어떤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면 이거는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국힘 공천, 비례대표 공천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철규 의원이 지적한 건 두 가지인데요. 사무처 당직자들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이 없다. 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문제 제기 자체는 옳은데 이철규 의원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SNS에 좀 쓰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공개적으로 흘러나오는 거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당에 지금 상당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심각한 위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적됐던 갈등이 표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좀 구성 자체가 올드하다, 검증이 안 됐다, 듣보잡이다, 호남 문제 네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일단 사천이냐 그 관해서는 사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이 일단 특정한 인물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어떤 인사를 비례공천의 형식으로 인사를 했다. 이것의 사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천이라고 보진 않고 영입 인재라든가 뭐 김혜지 의원의 경우에는 김혜지 의원을 왜 넣느냐 하는 문제는 사천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된 인재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생각을 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형식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천의 논란을 라고 보진 않는데 오히려 지금 앞서 얘기했던 사실 연고 문제, 즉 관계자들, 정치권엔 여러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정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비집고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사실은 좀 진단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야 뭐 정치권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풀이 뭐 정치, 사회 각 분야에 충분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럼 기존에 지금 있어 왔던 공천을 신청하거나 영입된 인재 내에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차원의 과정에서 그걸 밀어 넣는 여러 사람들이 좀 제기됐던 것 같고 검증 문제와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제한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검증기관이 지금 뭐 과거로는 민정수석 수석실이라든가 뭐 지금 있는 대통령실의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각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과거의 전력 이런 걸 다 받아볼 수 있다면 검증이 더 많이 되겠죠. 근데 당에서는 그건 할 수 없거든요.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제 그 비례대표의 신청서 서식에 자세하게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제출자가 낸 그 내용을 보고 당직자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 제한적 검증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 검증에 있어서 좀 그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힘 비례대표 공천을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점수로 한다면 한 70점 정도는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높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앞서 얘기했던 하다. 정치적으로 사천이라든가 뭐 상당히 검증을 원천적으로 소홀히 했다든가 이렇게 이제 보진 않고 다만 가장 저는 큰 문제는 22대 총선이 어떤 총선인가 향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공천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좀 어떻게 하면 좀 직능적 차원의 기능적 차원의 배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능적 배치가 중심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이 되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전선을 세우고 싸울 것인지 어떤 부분을 시대정신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라 집권 여당으로 자격으로 하는 이 부분이 비례대표 공천에 잘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네네. 그 민주당 부분도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4개 정당 정파가 연합해서 야합 위성정당 더불어민주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공천을 했는데 여러 논란이 있었죠. 종북 반미 뭐 동성애 논란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연합 즉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그 국힘의 비례대표 공천이 무색무취 또는 그냥 철학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거라면 민주당은 오히려 비전이 뚜렷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연합을 구성해서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 좀 기존에 익숙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종북이나 진보당에 주목해서 본다면 특징이 뭐냐면 원래 손솔 그러니까 지금 11번 전종덕, 그다음에 15번 손솔 씨는 진보당 후보로 기왕에 추천이 됐던 건데 장진숙 씨 대신에 정혜경 씨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장진숙 씨가 역시 국가보안법이나 반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장진숙 씨를 배제하고 정혜경 씨를 집어넣은 걸로 돼 있고 군 인권 관련해서 임태훈 씨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 이제 쭉 뭐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시민사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일관되게 제기를 하면서 진보당 그다음에 시민회의를 타고 종북 인사가 들어오는 거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꽤 의미 있게 방어를 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에서 장진숙 씨가 정혜경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전지의 정의영이 이런 반미 인사들이 누락됐고 임태훈 씨도 이제 탈락됐기 때문에 진보 보수 진영의 어떤 노력들이 충분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성향의 인사이긴 하지만 오히려 보수 진영의 공세가 일부분 아주 극단적인 종북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약간은 줄였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비례공천 인사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수당의 비판, 공세 이 부분까지를 보셨군요. 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1번 박은정, 2번 조국, 4번 신장식, 8번 황운하, 10번 차규군인데 이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조국, 신장식 등이 전면에 섰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박은정, 황운하, 차규군 등 지난 정권에서 주로 법률적 또 사법적 차원에서 갈등을 빚었던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된 거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선명 위주로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 여론의 어떤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 좀 다뤄봤고요. 좀 주제가 이 주제를 반드시 다뤄야 해서 좀 약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이 주제를 꼭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민경우 비대위원께서 가장 잘 또 정통한 문제이시기 때문에 광우병 청산가리의 주인공이 있었죠. 배우 김규리 씨가 다시 등장을 했네요. 광우병 사태 당시에 광우병에 감염된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발언했던 분들 기억하시죠? 자, 배우 김규리 씨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김어준의 유튜브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뭐 300회 특집 방송 축하하는 저 케이크까지도 저렇게 김어준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올렸네요. 본인의 또 그 SNS에 저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과거 2008년도죠. 광우병 사태 당시에 청산가리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김규리 씨 발언. 과거에 저 발언이 뭐 계획된 건 아니었었죠. 돌출적 성격이었었죠.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광우병 싸움을 할 때 네. 저는 주로 이제 운동권 조직 투쟁 뭐 정책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 쪽은 잘 몰라요. 간접적으로만 아는데 연예인들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다 보면 그 좀 제가 좀 솔직히 느끼는 느낌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물론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좀 겉멋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멋. 예, 그러니까 뭔가 저항하고 반항하고 락이 뭐 좀 그렇잖아요. 네. 예술인들이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산가리 발언도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발언을 좀 자극적으로 해야 이렇게 해야 그게 멋있고 뭐 이렇게 연예인다운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김규리 씨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좀 나는 뭐 어렸을 때 했던 발언이라 그렇긴 한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근데 지금은 광우병 문제가 다 확인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좀 치기 어리게 할 수 있어도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도면 좀 다른 입장과 태도 좀 더 성숙한 그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 김규리 문제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안산 선수 문제는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안산 사진 혹시 있습니까? 네, 양궁 국가대표 출신 안산 선수. 최근에 일본 분 식당에 대해서 매국노가 맞네, 뭐 해서 매국노 발언을 했던 선수이죠. 그래서 발언이 커졌는데 그간에 계속 그 발언 사과를 안 하다가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후쿠시마 논란 때도 일본 관련 업체가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막 선동이 많이 있으면서 일본 관련 업체나 뭐 횟집, 생선가게, 수산물 업종 이런 데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아직도 저런 이제 선동 이런 게 왜 계속되게 통한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40, 50대 제가 40, 50대를 계속 지적하는데 어떤 우리나라의 안산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코어 집단이 계속 반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반미였거든요. 근데 반미가 2010년대에 잘 안 먹히니까 이제 반미 대신 반일을 갖고 이제 막 그 어떤 자기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그게 그 흐르고 흘러서 학생들 그다음에 어린 청년들 연예인들로까지 운동선수로까지 확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친구가 어떤 일본 문제와 관련된 뭐 일본의 수산물 경제관계, 일본과의 역사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저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역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어떤 자기가 좀 이렇게 우월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목할 만한 현상은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산시가 저런 역할을 하면서 대중들로부터 좀 고립되는 느낌이 하나 있는 반면에 예. 또 최근에 그 성일정 의원 예. 또 반일 문제를 또 정책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경합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3, 4년 안에 아마 그 거의 최종적인 어떤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일이 우리 한일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 일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아마 총결산하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반일 문제가 굉장히 반일하고 그런 이슈가 되면 좌파우 공세가 굉장히 거칠고 셌었죠. 그리고 보수 우파진이 되게 수동적이고 수세적으로 방어했는데 지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이후로 양상이 상당히 바뀌고 있죠. 그런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 3, 4년 내에 이 반일 문제에 대한 정치 사회적 환경도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경우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수도권 유기론 어떤 문제인지를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광우병 김규리 때 스스로 유명해진 청산가리 김규리 안산 선수 문제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반미 반일의 문제 아직도 여지로 남아있죠. 네, 오늘 여러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